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신 승효상 위원장님께서 헤럴드 경제신문이랑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 제목이 3기 신도시 기대감이 확 사라지게 하는 기사라고 했잖아요. 이 기사 타이틀 보니까 일단 헉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공동체 부활, 후분양 도입, 승효상 위원장이 그리는 3기 신도시는 이라고 해서 이제까지 LH의 사장님이나 또는 3기 신도시 관련해 간담회에서 여러 건축가들이 얘기했던 그 방향과 일치하는 요만큼의 빗나감도 없이 같은 얘기를 이 인터뷰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자, 기사 내용 보시면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핵심 테마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 설계, 잃어버린 공동체 부활, 후분양제, 시범 도입 등이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 꼭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기 신도시는 과거 도시를 만들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 양적 정책이 아닌 질적 정책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주택 형태로 공급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향식 주거 정책이라고 해서 3기 신도시는 이제까지 신도시 지을 때 위에서 하향식으로 이렇게 먼저 처음부터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 구역별로 구획을 나누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특색과 자연환경, 여기에 거주민들의 수요까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구상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주민 공동체 부활을 중요한 가치로 봐서 아파트 단지화가 공동체 붕괴의 주범이며 이것을 해체하는 형태의 그런 신도시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번째는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셨대요. 자, 인터뷰 내용 중에 4꼭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종합하자면 우리가 흔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보아왔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국가건축정책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근데 이걸 정리하면 첫 번째 내용은 다양한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한 양적 정책이 아닌 질적 정책을 펼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신도시 하면 흔히 보아왔던 아파트를 많이 안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분양 물량이 신도시 안에 30만 호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 물량 중에 얼마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0만 호라고 하는 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분양형 주택은 또 제한적이거든요. 일부거든요. 임대 물량들 빠지고 못 빠지고 하면 일부 분양형 아파트가 나오는 건데 그 물량들도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얘기에서 하신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상향식 주거정책, 거주민들의 수요까지 어우러질 수 있는 봐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그냥 한마디로 오래 걸릴 거다. 만들어 가면서 뭔가가 추가되는 그런 형태의 얘기로 읽힙니다. 세 번째는 주민 공동체 부활을 큰 목적으로 할 것이며 아파트 단지화가 공동체 붕괴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파트 단지화, 그러니까 단지가 크게 마치 성처럼 대단지 아파트들이 나오고 끼리끼리 모여 살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답을 내놓겠어요? 이미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들이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단지를 쪼개서 소규모 단지들로 만드는 거. 아파트 재건축할 때도 서울에서는 건축혁신이라 그래서 150m, 100m 블록 이내 소규모 단지로 쪼개고 도로와 도로들로 나눠가지고 쪼개겠다는 게 지금 사실 서울시도 가고 있는 공공건축가들이 얘기하는 서울시의 건축혁신의 방향이거든요. 똑같이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대단지 아파트 프리미엄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읽히고요. 실제 택지를 공급할 때 3기 신도시 택지를 공급할 때 굉장히 소규모 택지들이 많이 공급될 가능성도 있고 뭐 1000세대 이런 대단지 아파트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택지 자체는 굉장히 소규모 단지들로 분할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공동체 부활을 위해서 건축에서 접근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있다고 했는데, 설득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데 실제 누군가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겠죠. 아무래도 사업 시행자들이 될 LH라든가 아니면 각 지방 공사들이라든가 국토부에서는 선분양을 하는 쪽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일단 분양이 빨리 돼야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은 집 사러 안 오죠.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 수요로 또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고주택 시장으로 안 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사에서 보면 승 위원장은 선분양 제도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게 만든 것과 같다고 지적을 했고, 물건을 직접 봐야 사람들이 개선점을 말하고 아파트가 좋아지는데 주민들 역시 기존 제도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당장 전면적인 도입이 힘들다고 하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지금 3기 신도시 분양받으려고 청약 기다리셨던 분들, 물량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진짜 빨리 분양하면 2, 3년 뒤에 분양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또 몇 년 뒤에나 가서야 후분양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국가건축정책위원장님께서는 전단에서 얘기했던 내용대로 3기 신도시의 모습의 이상향을 그리고 계실 테지만, 아파트를 설계하는 방법부터 분양하는 방법까지 조금 더 진보를 해보자는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3기 신도시를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셨지만, 정작 3기 신도시를 기다리면서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확 사라지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시장은 그렇게 실망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저금리에도 문정, 마곡의 오피스텔은 찬바람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수익형 부동산이 별로 시장에서 인기가 없답니다. 자, 비싼 월세 대신에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임대 수익률도 3%대로 떨어졌다. 많이 지었고,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태료 인상도 부담이다. 주로 이런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들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집에 수익형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요새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임대사업자로 묶잖아요. 근데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의무가 있죠. 임대료 인상 제한도 걸리지만 세를 놓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혜택할 때마다 이 과태료가 엄청 무섭거든요. 실제로 이거 잘못했다가 엄청나게 이 과태료 맞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부담이라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근데 지금 저금리 기조죠. 은행에 돈 넣어봐야 이자 주는 게 별로 없다. 이럴 때에는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다. 이제 그런 기조 하에서 금리가 인하하면 인하할수록 수익형 부동산이 혜택을 볼 것이란 인생이 많았지만, 서울의 대표적인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이런 오피스텔들이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임대료도 별로고, 임대 수익률도 낮아지고, 심지어는 매매가도 조금 하락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 보면 다행히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이렇게 공실이 있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실이 잘 있는 오피스텔은 보통 노후한 오피스텔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은 그래도 그 동네에서 제일 수요가 짱짱한 편인, 만약에 오피스텔 임대료가 낮으면 원룸 살던 사람들이 글로 넘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인기 있는 소형주택, 소형 임대주택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지역의 오피스텔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입지가 좋은 곳, 역에서도 가깝고, 보통 차량 주차 문제도 원룸이라든가 다중주택들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만 낡은 오피스텔, 입주한 지 오래된 연차가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집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아무리 좋은 입지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낡거나 오래되면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영향이 오피스텔에서도 발생하는 거죠.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런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아야지 실수요가 와서 오피스텔을 매수해주는, 낡은 오피스텔들을 매수해주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보통은 임대 목적으로 임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공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 마곡의 오피스텔 중에서 제일 오래된 오피스텔 또는 문정지구의 오피스텔 중에서 제일 오래된 오피스텔이 몇 년 된 오피스텔일까요? 몇 년들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택지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오피스텔 입주한 지들 대부분 몇 년 되지 않았으니까. 낡지도 않았지만 마곡 같은 경우는 5호선, 9호선이 물려있는 역세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곡 안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있지만 또는 5호선, 9호선 타고 주요 업무지구, 뭐 광화문이라든가 아니면 여의도라든가 뭐 이런 쪽에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로서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문정지구 또한 강남권에 접근성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들 지역에 공실마저 많았다라고 하면 지금 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럼 다시 제목으로 돌아와서 저금리에도 문정, 마곡, 오피스텔은 찬바람, 즉 수익형 부동산 이런 소형 오피스텔들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뭘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이 대상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긴 시간 눌려 있었던 서울의 주택시장이 지금 불을 뿜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런 상황에서 연 몇 퍼센트의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투자 상품의 애매한 수익률은 눈에 들어올 시기가 아닙니다. 자산 가격의 불같은 상승들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온통 그쪽에 쏠려 있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금리, 서울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가라앉았던 이 시기에 저금리 시대에 남는 건 안전한 수익형 부동산,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투자의 흐름이 그쪽으로 갔었습니다. 공급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들을 엄청 많이 지었어요. 엄청 많이 짓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문정이나 마곡, 수서 뭐 이런 지역의 오피스텔들 공급 물량이 되게 대량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물량들이 그러니까 월세를 외치면서 과공급되었던 일부 지역의 물량들이 소화되는데 다소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시장은 돌고 돌고 패턴도 같은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 불같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상승장이 어느 정도 시점 이후에 멈춰서고 마무리되기 시작하면 다시 긴 시간 조정받거나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현재 지금 인기 지역에 걸려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이 풀리겠죠. 그럼 다주택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뭐 주택임대사업자 굳이 안 내도 되고 그러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어질 거고요. 그 시절이 되면 수요층들, 시장의 관심들도 또 다시 이런 소형주택들, 오피스텔들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거래 절벽으로 세수가 부족하다. 세종시가 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했다라고 합니다. 11월 6일에 있을 주정심에서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건의가 될 것 같은데 뭐 새로 규제 지역을 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읽었지만 주요 이슈들 중에 조정 대상 지역 걸려있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좀 풀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 부산 지역에서는 어디가 풀릴 거냐 루머도 돌아다닙니다. 해운대구에서도 기존의 해운대 핫한 지역들은 냅두고 뭐 반여동 같은 해운대구지만 조금 못 사는 동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으로 푸는 뭐 그런 루머들 좀 돌아다니고 있고요. 남양주에서도 다산 신도시 빼고 나머지는 해제, 고양시에서도 삼송, 향동, 덕은 이런 지역은 빼고 뭐 나머지는 해제 뭐 이런 루머들이 있잖아요. 실제 심의 안건 올라가서 어떻게 결론 날지는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그날 6일날 아마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종시가 투기지역을 해제해달라고 건의했다는 게 또 굉장히 눈길 가는 부분이더라고요. 세종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규제 3종 세트가 다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원인이 보면 좀 재밌습니다. 세수 부족이에요. 세금이 부족하니까 규제지역 중에 하나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2017년 3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1176건이었는데 2019년 3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355건으로 3분의 1 토막 났다. 취득세가 너무 적게 들어온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인데 이 부분이 적다는 거죠.
그런데 투기 지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지방 세수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작동하는 분양권 전매라든가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아니면 대출 강화라든가 이런 규제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효과지 투기 지역 해제한다고 해서 많이 바뀌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규제를 푼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심의를 통해서 완화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회의 결과를 지켜볼까 합니다. 한 줄 요약, 투기지역 해제한다고 해서 거래량이 막 활성화되면서 지방 세수가 늘어날 것 같진 않지만 시그널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2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다. 올라갔다는 얘기죠. 10월 이후 주간 등락폭은 비교적 작은 편이다. 오르긴 올랐지만 조금 덜 올랐대요. 유형별로는 재건축이 0.12%, 재건축 많이 올랐고요. 일반 아파트는 0.07%로 집계됐다. 일반 아파트보다 재건축처럼 투자형 부동산이 더 올랐답니다. 분양가 상한제하면 오히려 떨어져야 되는데 더 올랐어요. 신기해요. 재개발 구역들 물량들이 갑자기 10일 대책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규제 이후에 막 거래가 되면서 몸값이 달아올랐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하고도 일맥상통하죠. 규제가 들어가는데 오르는 이런 역설이 지금 이런 자료로서 드러나네요. 그런 한편 전수조사 영향으로 일부 지역은 거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마용성, 강남 등의 인기 지역들, 고가 거래들 지금 전수조사하면서 수요들이 위축되는 모습들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금 서울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신도시, 경기 인천 쪽은 쫓아 올라가면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역입니다. 제목에서도 갭 메우기 현상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 기존의 강남, 사구, 마포, 용산, 성동구 이런 지역이 아니라 나머지 지역들이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광역교통 2030 관련해서 아직 어떤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다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서 주요 변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일 것 같거든요. 수도권의 주요 지역들은 이 순환매 장세가 수도권의 인기 지역들로 퍼져나가면서 아마도 이들 지역들을 언론이라든가 여러 커뮤니티 등에서 자주 듣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10여 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게 어디는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어디는 덜 오르면 이 박탈감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고요. 우리도 뭔가를 내놔라. 이걸 요청을 하죠. 지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교통이죠. 근데 정치는 또 그걸 받아줍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광역교통 2030, GTX A, B, C, 또 지금 얘기 나온 GTX D 등이잖아요. 그래서 이 광역교통 2030에서 꺼낸 여러 가지 화두들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의 심리, 욕망을 움직여줄 떡밥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씨가 댕겨지기 시작하고 있는 이 순환매 장세에서 수도권 시장을 돋보이게 할 그런 공고히 하는 재료로서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들 같은 경우는 주요 교통 요지들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선발대들, 선행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내년에 소유자들이 쫓아가면서 그걸 받아 먹어주면서 또 시세를 다져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 한 2, 3년간 경기도권의 입주 물량들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경기도권의 입주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경기도권 입주 물량들 중에서 잘 갖춰져 있는 인기 지역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도시, 택지지구. 지난 텀에도 흔히 버블세븐이라고 얘기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버블세븐은 오히려 신도시에 많았어요. 분당, 일산, 평촌, 그리고 용인. 2023년부터 시작했었던 상승장의 첫머리에서는 강남의 재건축이라든가 강남의 새아파트, 강남 지역이 그 선두에 섰다라고 하면 2006년도부터의 상승장에서는 이들 수도권 신도시들, 그리고 신도시 주변에 공급되었던 택지 지구들이 상승률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번 텀에서도 마치 그 시절과 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연출될지 지켜들 보시지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